부정선거 열기가 폭발적이어야 돼요. 폭발. 부정선거 열기가 여러분 폭발적이라는 건요, 전국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메시지를 내고 같은 목소리를 내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직선제 개헌투쟁하려고 뭐 했죠? 그분들은요, 당시 신민당이랑 민추협은요, 전국을 돌면서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금 기자입니다. 오늘 뉴스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다소 오해 소지가 좀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룰까 말까를 계속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작년하고 지난, 그러니까 2025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SNS에서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이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FBI 로고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글이 이렇게 써 있죠. 미 FBI가 미국 상원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국 선관위와 6.3 대선에 대해 압수수색 및 그 강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한미 방위조약 수정 제3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부정선거 및 관련자 강제 구인 조사를 시작한답니다. 이에 불응 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위반으로 미국으로 압송되고 한 달 내로 연방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어떤 거가 있냐면, 또 이렇게 윤 대통령 사진이 나오고 밑에 보면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FBI가 한국 선관위 압수수색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지금 SNS에 이 두 개가 공유가 되고 있고, 요거는 최근에 올라온 거고요. 요거는 작년 7월달 25년 7월 달에, 이게 이제 7월 달 전후에서 SNS에 이게 검색이 되고 있고, 스레드,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또는 블로그나 기타 여러 카페, 여러 군데 막 이게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 친구분들에 보면, 아니 그 전에도 이걸 간혹 보긴 봤어요. 저도 사실 보기는 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또 의문이 생겨서 이 관련 내용을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또 어떤 주장도 있냐면요, 그러니까 한미 방위조약 제3조가 수정이 돼서 미국이 한국 부정선거 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호근 방송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올라온 거 하고요. 독립신문에는 작년 25년 6월 30일에 모스탄 대사의 그 주장을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올 1월 달에 미국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색한 거는 미국 안에서, 그러니까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조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이 올해 1월 말에 미국 FBI가 그 풀턴 카운티 선관위 압수수색한 것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선관위나 6.3 대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미국에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 선관위를 강제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거나
그렇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각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이고 각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갖고는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후반부에 제 결론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런 제가 주장을 하고 제기를 하는지를 하나하나 보시면 알 겁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있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53년, 그러니까 53년이면 뭐예요? 1950년에 6.25 사변이 나잖아요. 6.25 전쟁이 나죠. 그래서 53년에 이제 그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아이디어죠. 그래서 10월 1일 날 조약을 조인을 하고 실질적인 이 조약이 발효가 되는 거는 54년 11월 18일, 약 1년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54년 11월 18일부터 정식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국가기록원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내용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뭐냐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보통 저희가 약칭해서 하지만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래서 변형태 외무장관이 있죠. 여러분, 변형태 외무장관하고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먼저 조인을 한 다음에 10월 1일 날 정식으로 조인하고 54년 11월 18일부터 발효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조약이 전문하고 6조로 되어 있는데 이 조약의 당사국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협력하고 돕자는 거죠. 결론은 어떤 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돕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6조까지가 있거든요. 1조부터 6조까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각종 SNS에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 수정에 의해서 뭐 대한민국 선관위를 미국 FBI가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데 주장들이 있는데 3조를 보시면 원래 이거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화면은 원래 3조입니다. 원래 3조 화면이고 이 3조에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각 당사국, 조약을 맺었으니 각 당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죠. 이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 그리고 그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그무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자, 여기 보면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걸 선언한다 이거죠.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한다면 각 나라의 헌법에 정해지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도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들 하니까 하도 궁금해서 제가 하나하나를 찾아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시중에 그 제3조 수정 추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들이 있고 뭐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24년도, 2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죠. 그때 사이버나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을 포함한 현대적 위협으로 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고 미국하고 한국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서 우주하고 사이버 공격도 조약상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도록 공식화를 한 겁니다. 발동 요건이. 그래서 이 사이버나 우주 영역까지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지상에서나 뭐 어떤 태평양 지역이라고 이게 한정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영역을 넓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게 3조가 완전히 뭐 개정된 것도 아니고요. 3조가 폐지된 것도 아니고,
사이버나 우주 영역의 위협을 무력 공격으로 해석하자고 이것을 협의를 한 거죠.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공식 자료들이 있습니다. 공식 자료. 예. 그 공식 자료 링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작년도 7월 24일 날 이게 한미동맹하고 인도태평양 확대 공식 요구라고 하는 단독 기사가 있었고요. 그러면 24년 11월이면 계엄 이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입니다. 그때 당시의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제가 링크를 제가 여기다 적용을 시켜 놨었는데요. 제가 작업하는 PC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어디 있냐? 네, 여기 있네요. 자, 24년도 11월 달 건데요. 이거를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리면, 예, 이 제6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24년도 11월 1일로 이게 등록한 작성일로 올라간 건데, 이게 실제는 24년도 10월 31일 날 워싱턴에서 조태열 외교장관하고 김용현 국방장관이 같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오스틴 국방장관하고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양국 장관들이 하면서 이때 뭘 했냐면 사이버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지 여기에 어디에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뭐 하겠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해석을 너무 오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런 건 없어요. 이 사이버를 갖다가 해킹으로 하니까 부정선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저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미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 있냐? 물음표 3개를 때렸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물음표 하나도 아니고 3개씩 제가 달았다는 거는 쉽지 않다.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은 되게 짧게 진행할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보려고도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일 일은 몰라요, 여러분. 다음 달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까지는 우리가 점수가 안 좋고 지지율이 안 좋고 너무 엉망이고 뭐 어떤 구조가 복잡해졌어요. 너무 많은 분열이 됐어요. 그렇지만 하루나 이틀 사이에 또는 일주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환경은 바뀔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간혹 취재 현장에서 조금 오버되는 발언이 있거나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좀 과하다는 발언을 들어도 일단은 그것을 그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 주장이 제가 보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주장이 틀렸다고 발언하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것은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 개입이 어렵다. 왜 그러냐? 첫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어려울까요? 이미 한국에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가 벌써 1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되고 가 있는데 만약에 보수 정권이나 중도 정권이 들어왔었다면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데 완전한 체제가 다른 정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걸 간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입이. 왜냐?
첫째가 외교 문제라는 것이 발생해요. 여러분, 외교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외교 문제 발생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내정 간섭으로 이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내정 간섭. 네, 외교 문제와 내정 간섭이라는 거, 이걸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외교 문제, 내정 간섭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한국 내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정선거 열기가 폭발적이어야 돼요. 폭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 1년을 아스팔트 현장 취재를 다녀봤거든요. 그 아스팔트 현장에 나와서 정말 춥고 덥고 비를 맞고 참 그 비바람에 고생하는 분들 참 보면서 안쓰러워요, 사실은. 근데 폭발적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쉬운 말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기 살기라는 건 뭐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폭발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숫자만으로 우리가 뭐 1000만이 모였습니다, 100만이 모였습니다, 이거 아무 쓸데없는 얘기고요. 지나가는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을 폭발적인 것이지,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어느 특정 장소에 의자 다 갖다 놓고 거기에 앉혀 있는 것은 그건 폭발적이지가 않죠. 그건 행사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집회를 하는데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어요. 그거는 집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온유한 거고요. 집회치고는 너무 얌전한 거잖아요. 물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의자가 필요하겠지만, 부정선거 열기가 여러분 폭발적이라는 건요, 전국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메시지를 내고 같은 목소리를 내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987년 기억나십니까? 저는 1987년 하면 정말 힘들었던 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기억에 노사분규도 있었고요. 87년에 끔찍했잖아요, 여러분. 막 노사분규가 이제 후반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에 뭐 민주화 저기 갖고 직선제 개헌이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야당하고 제 학생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데모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 당시 데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루탄이 날아가고요, 돌이 날아가고요, 화염병이 날아가고요, 막 투석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리에 뭐죠? 중무장한 방패를 가지고 이런 그 전경이 있죠. 전경 의경들이 동원돼서 정말 그 방어하는 쪽이 있고, 전투경찰하고 의무경찰이, 또 시위대는 뭐죠? 그 사람들도 뭐 길가에 있는 보도블록을 깨서 돌을 던지고, 돌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리고 최루탄을 뿌려놓으면 눈도 따갑고 얼마나 피곤한데요. 최루탄 있는데 지나가고 나갖고 와서 물로 씻으면 어떻게 해요? 찬물로 씻으면 너무 따가워요. 따뜻한 물로 비누로 씻어야 그나마 좀 낫고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최루탄 그 냄새 맡기도 싫고 기침도 나고요. 눈물 콧물 다 납니다. 자, 직선제 개헌 투쟁하려고 뭐 했죠? 그분들은요, 당시 신민당이랑 민추협은요, 전국을 돌면서요, 정치인들이요, 제야인사들하고 같이 개헌 현판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헌 현판식 지역 단위로 달아오면서 개헌 서명운동하고 난리였어요, 국회의원들이. 그 신민당의 의원 수는 많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안 많아요, 당시 민정당이나 여기에 비하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과 제야 시민들이 나와서 합세해서 그렇게 데모를 했고요. 그리고 직선제가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잖아요, 여러분. 6.29 선언이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대표가 6.29 선언을 해서 그렇게 됐어요. 직선제를 수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또 뭐가 있죠? 노사분규가 났습니다. 지금 엊그제 CU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거를 영상으로 저도 봤습니다. 사람이 그 다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놀랐는데, 당시에 87년에 노사분규가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노사분규 때도요 어마어마하게 그 전국적으로 대혼란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 부정선거 뭐 윤어게인 집회는 어떠죠? 참 착한 집회죠. 얌전한 집회고 착한 집회고 온유한 집회라고 저는 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지키면서 합니다. 정말. 그리고 오히려 같은 윤어게인 파끼리 서로 윤어게인을 주장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놓고 상대를 비난하고 있고요. 조금만 다르면 뭐하죠? 엔추파도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87년과 다르게 지금의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은 어떠죠? 국민의힘이랑 보수 국회의원들은요, 거리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 그분들 거리에 나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사태 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헌재 앞에 한남동으로 나중에 나온 것이지, 이분들 활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그 빨간색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현역 국회의원은 소수고 다수가 당협위원장들이죠. 원외 당협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소속의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군의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던 것이지, 정작 그 금패치들이 현장에 나온 거는요, 판이 다 짜려지고 이게 어떤 그 형태가 됐을 때 이분들만 등장한 거를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현장 취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참 시민들이 잠도 안 자고 지키고 헌재 주변을 뭐 교대로 지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걸 저는 현장에서 참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기에 또 취재를 또 하러 다녔던 지난해 3월, 2월, 3월, 4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5월달 이제 윤 대통령 파면되니까 대통령 선거 모드로 변환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결정이 되니까 그 대통령 후보 취재를 또 하러 열심히 또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선에서 실패하고 나서 뭐 했죠? 황교안 대표가 6월 6일 날 오후 같아요. 예, 광화문에서 신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시루에 빠져 있었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황교안을 연호하고 외치고 응원하는 모습을 또 제가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 라이브 방송에 조회수가 7만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고 반응에 저도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한국 부정선거 개입이 어려운 거는 한국 내 부정선거 열기가 폭발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취재한 거로 종합을 해보면 폭발적이지는 않다. 다만 열정을 가지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거기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폭발적인 열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쪽으로 오라가 아니라 각 집회마다 5만 명, 10만 명씩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일 집회에 100만이 동원돼도 작아요. 우리나라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인천 각 지역에 10만 명씩만 모여도요. 100에서 200만이 움직여야 그게 어느 정도 폭발적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고 광화문에 많이 모였다고 해봤자 얼마예요? 10만 명이 못 들 때가 허다해요. 꽉 차도 10만이 안 돼요. 그 뭐 100만, 200만은 그거는 너무너무 그 이제 긍정 해석, 과장 해석을 한 거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폭발적일 때 관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관계입니다.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미국을 다 장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올
연말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선거라는 것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미국 정치하는 트럼프 대통령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죠. 미국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고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지 그분들이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해서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이러한 선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익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국익과 다음에 뭐죠? 여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인기, 관리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나토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따로 놀고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다가 막 압박을 하겠습니까? 비판을 하고 이 미국에 있는 무기들이 유럽에 무기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에다 미국이 갖다 줬잖아요. 포탄 같은 거. 그리고 오직하면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 공급해 주니까 미국 내 포탄을 재고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포탄을 뭐 했죠? 사다가 미국에 채워놓는 형태가 됐잖아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정치적인 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쉽게 종전이 지금 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란과 그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휴전을 모드로 갔는데 저게 정말 휴전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휴전을 가장한 제2차 전쟁이 지속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휴전이고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는 미국이 승자인 거는 확실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피해 본 게 없잖아요. 미국은 크게 피해 본 거 없어요. 전투기라든지 뭐 이런 무기 소질, 그 무기 같은 거 사용한 것은 전쟁은 당연한 거고 전투기 몇 대 뭐 추락하고 파괴된 거 이거 갖고 미국이 큰 피해 봤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란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가로막고 쇼를 했지만 결론은 뭐죠? 미국이 바깥에를 또 가로막으면 이란이 막은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년대 얘기를 했잖아요. 87년. 한국 내 야당의 역할이 거의 없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한국의 이런 부정선거 문제 도와주자 관심 갖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내 그 야당의 역할이 그래서 너무 애매하잖아요. 최근에 그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서도 시끄럽고 가기 전에 거의 있는 동안에도 시끄럽고 지금 난리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워낙 다양한 목소리에 다양한 색깔,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87년에 당시에 직선제를 하고자 했던 신민당 하고 민취업은 어때요? 같은 목소리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북한과 이 대만의 문제입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그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미국도 좋잖아요. 이라크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장기화되면 안 되냐면 중국은 호시탐탐은 누구를 노리죠? 대만을 노리잖아요, 여러분. 대만. 이 대만은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란 전쟁을 장기화가 되면 장기화될 수 있도록 되면 될수록 미국은 뭐죠? 무기 소진을 엄청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내 여론이 뭘까요? 전쟁 반대 여론이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전쟁 반대 여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장기화되면 그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침공을 한다든지 했을 때 미국이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고 또 그 와중에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쇼를 하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그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과연 얼마나 개입을 하겠냐. 다만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개입이나 간접적인 압박은 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거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 대사를 지명했는데 보수주의자고 한국인 출신이고 그런 모든 걸 잘 아는 분을 세운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치적인 압박을 하는 거고요. 정치적인 압박이 만약에 이제 잘 말을 안 듣게 되면 뭐예요? 경제적인 압박으로 저는 미국 행정부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저희는 거기까지 봐야지. 그래서 제가 뭐 부정선거 이걸 갖다가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형편들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뭔가가 가미가 돼 갖고요 돌아다녀요. 막 내용이 살이 자꾸 붙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그냥 SNS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놔요, 댓글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캡처해 가지고 또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붙어 갖고 몇 번 보다 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저희한테 느껴지거든요. 틀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주장에서 맞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맞는 거냐 아주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저도 일반 유튜버였다면 그걸 그대로 퍼나르면서 하면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열심히 한다고 응원으로 후원금이나 이런 걸 주시고 별의별 분들 다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쉽게 유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상식과 객관화의 시각으로 보자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어떠한 그 잠시 인기를 누리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희망을 주지 않고 절망을 주고 희망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고 피곤하게 한다고 비판이나 비난, 욕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갈등은 됐어요. 사실은 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다 그렇게 입장을 표명해야지, 제가 그냥 무조건 뭐 이거니까 가고 저거하고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저도 현장에 취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왜? 그분들의 주장이고 말이고 의견이니까 그걸 제가 막 그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아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논평을 하려면은 이 내용 저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갖고 이게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막 희망이 담긴 아주 그 기쁨이 되는 즐거운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다소 무거운 내용이어서 저도 이걸 촬영을 할까 말까, 방송을 진행할까 말까, 아니면 그냥 녹화가 했다가 공개를 할까, 많은 고민은 아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하게 하라, 선관위의 문제점, 뭐 투표용지에 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인쇄날이라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한성천 전 선관위 그 노조위원장의 의견이나 그분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다 보완하고 그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캠페인성, 국민 계몽성, 국민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지 매번 미국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누가 뭐 항공모함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도와준다든지
무슨 뭐 어떤 작전을 해서 뭐 체포해 간다든지 뭐 관타나모로 데리고 간다든지 본인들은 발언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답이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확정된 것처럼 주장은 본인들은 할 수 있죠. 각자의 의견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자꾸 한미 상해 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국 부정선거를 FBI가 잡아가고 체포하고 수사할 수 있다.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 아닌 고민하다가 내놓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4월 19일 날. 그래서 타이틀에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요. 희한한 후원금입니다. 타이틀이 희한한 후원금. 저도 살다 이런 희한한 후원금은 처음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4월 19일 날 23시 45분 하고 44분에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후원금 들어왔는데 뭘 하냐 그럴 거예요. 근데 금액이 1원이 들어왔어요. 1원입니다. 딱 10원도 아니고 1원입니다. 누구를 골탕 먹일 때 18원을 넣는 거는 봤어요. 18원을 막 계속 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8원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돈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또 그것도 안 해요. 1원입니다. 1원.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보내는 분 보내는 분을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여성 혐오 BTS 다시 유방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악마 숭배 BTS 너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분이 이래서 1원을 보냈더라고요. 보내려면 뭐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많은 돈을 주면 좋잖아요. 10만원, 뭐 100만원도 좋고요. 근데 어떻게 1원을 보내는 분이 2번이나 1원을 2번이나 보냈어요. 그래서 희한한 이걸 도대체 이상한 후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후원금이라고 할까 하다 그냥 희한한 후원금이라는 제목으로 답아봤습니다. 저도 참 희한한 후원금을 처음으로 2번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정성이다. 1원씩 2번이나 쏴준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 4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약자로 자교모입니다. 이 자교모 속한 교수님들이 개헌 반대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저는 아주 매우 뭐 큰 저기가 아닌 이상은 이날 4월 24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리는 자교모 기자회견을 현장에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코리아 드림 뉴스를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며 후원 등으로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리아 드림 뉴스 최생금 기자입니다.